저 멀리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아프리카의 광활한 땅. 우리 인간은 이 아프리카 땅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56억 인구를 가진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발자국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약 35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다리로 서는 직립,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인간은 숲속에서 살던 초기 유인원류에서 진화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조상은 몸을 똑바로 세우고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새겨진 이 첫 번째 발자국이 우리 인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 인간은 다른 동물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뛰어난 지능, 언어와 도구의 사용, 가족 구성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은 직립하여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공룡도 두 다리로 걸었습니다. 육식 동물 중 가장 컸던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공룡의 등뼈는 몸을 꼿꼿하게 지탱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뒷다리를 지렛대처럼 사용해 몸의 앞쪽 반과 뒤쪽 반 사이의 균형을 잡으며 자세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등뼈가 힘을 받으며 몸을 수직으로 똑바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중력의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와 첫걸음을 떼려고 했을 때 한 발로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 넘어질 뻔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린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해 균형을 잡고 안정감 있게 두 발을 교대로 듭니다. 이렇게 걷는 것은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두 발로 걷기 시작했는지는 아직도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공룡은 1억 년도 넘는 동안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6,500만 년 전 공룡의 시대는 종말로 치달았습니다.
지구의 거대한 운석이 충돌하면서 지구 환경 전체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작은 동물은 공룡이 겪은 비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영장류 중의 하나인 프루가토리우스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먹거나 곤충을 잡아먹었습니다. 현대 영장류는 프루가토리우스 같은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추측됩니다. 공룡이 멸종한 후 울창한 열대우림이 육지의 대부분을 덮었습니다. 영장류의 진화는 이 울창한 숲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숲의 나무 위에서 사는 생활은 쉬웠습니다. 특별한 포식자도 없었으며 먹이가 되는 과실도 풍부했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한 숲 덕분에 영장류 종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르는 인류의 조상도 이 숲에서 태어났다고 믿어집니다. 적도 아프리카 바로 아래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 이 호수에는 루싱가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류 기원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메리 리키 박사는 이 작은 섬에서 1800만 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지층으로부터 뼈 조각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이 지층 더 아래에서는 이빨과 턱 화석 조각을 찾았습니다. 이들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춰본 결과 이것이 유인원유의 두개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화석의 주인인 유인원유는 프로콘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결국 인간으로 이르렀다고 믿어집니다. 프로콘술이 침판지와 고릴라와 인류의 공동 조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루싱가 섬에서는 계속해 발이며 등뼈 조각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그로써 프로콘술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프로콘술은 네 발로 나뭇가지 위를 걸어 다녔으리라고 추측됩니다. 발가락은 길었고 앞발이나 뒷발로 나뭇가지를 단단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로콘술의 이빨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금니 표면에 도드라진 부분이 5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침판지나 인간과 같은 진원류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프로콘술이 꼬리가 없다는 사실은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였음을 암시합니다. 프로콘술은 하루 대부분을 울창한 숲속 나무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콘술이 어떻게 인간으로 진화한 것일까요?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오늘날 이 명절은 상식으로 통하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심한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원숭이 같은 짐승에서 고도의 지능을 가진 인간은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은 인간은 아프리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주장은 세계 과학계에 열띤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원숭이에서 어떻게 인간이 진화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윈의 주장대로 인간이 정말로 원숭이, 다시 말하면 초기 유인원류에서 진화했다면 이들 유인원류 그룹과 인간 사이에 어떤 동물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 그림은 다윈 학파가 초기 유인원류와 인간 사이에 존재했다고 생각되는 동물을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피테칸트로푸스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다윈의 주장을 신봉하며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있었다는 이 동물의 화석을 찾아 헤맸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윈이 인류 진화에 대한 학설을 발표한 지 30년 후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화석이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화석은 상상의 동물의 이름을 따서 피테칸트로푸스라고 명명했으며 후에는 보통 자바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중국 북경의 교회에서는 그 유명한 북경인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두개골과 이빨의 모양으로 판단해 보건대 자바인과 북경인은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동물이라기보다는 현대 인간과 비슷합니다. 당시 많은 인류학자들은 원숭이와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두드러진 점은 뇌의 크기라고 생각했고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동물은 뇌가 큰 원숭이 같은 것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같은 학문적 기류 속에서 그런 가정을 뒷받침해 줄 만한 화석이 영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화석은 향토 화석 수집가가 발견했으며 출토된 마을의 이름을 따서 필트다운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필트다운인은 견고한 턱을 가졌으며 이빨의 모양은 원숭이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뇌의 용량은 상당히 커서 거의 현대 인간만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화석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저명한 인류학자였던 아도키스 씨는 뇌의 무게를 측정해서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선을 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750g이 넘는다면 인간으로 여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석은 그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기대했듯이 현대 원숭이류와 인간의 공동조상으로부터 인간으로 가는 진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특징은 뇌가 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드다운인이 발견된 지 40년 후 그것이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오랑우탕의 턱을 인간의 두개골에 갖다 붙여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가는 진화는 뇌가 커짐으로써 시작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지 20년 후 현대 원숭이류와 인간의 공동조상으로부터 인간으로 이어지는 진화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화석이 하나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윈도 이곳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처음 출현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하다르는 에티오피아 말로 말라버린 강이란 뜻입니다. 강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공동팀이 이곳에서 3년 동안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던 중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인류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루시라는 이름이 붙은 이 화석은 400만 년 전에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두개골 용량은 약 400g으로 침팬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강인한 턱뼈와 긴 팔과 짧은 다리 등 원숭이 같은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립입니다. Look at a person, she has a human walking with bent knees.
미국 뉴욕 주립대학의 랜들 서스맨 박사는 루시로 대표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어떻게 걸었을까를 알아내기 위해 골격 구조를 연구 중입니다. 서스만 박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골격 구조를 현대 인간 및 원숭이와 자세하게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여러 특징을 보건대 직립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은 골반의 모양이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골반은 옆으로 넓게 퍼져 있어 내장기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침팬지와 같은 네발 동물은 골반이 수직 방향으로 기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골반은 분명히 원숭이와 다르며 인간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더구나 관절의 모양으로 추측해 보건대 허벅지는 허리에서 무릎으로 내려가면서 안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무릎 아랫뼈가 몸의 무게중심을 받게 됨으로써 몸 전체 무게를 발 하나로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인간도 이와 똑같은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네 발 동물인 원숭이는 다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두 다리로 걸은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루시로 대표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아주 작고 원숭이 같은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개골의 다른 특징들도 아주 원시적이었습니다. 뇌가 커지고 지능이 생긴 게 인간 진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특징이 아닙니다. 인류 진화의 첫 번째 특징은 두 다리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무릎과 허리가 약간 구부정했지만 두 다리로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었다고 서스맨 박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다윈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인류 진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특징인 직립이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직립인간은 약 400만 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루시로 대표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1m가 조금 넘는 키에 몸무게는 30kg 정도였습니다. 뇌의 크기도 지금의 침팬지만 하고 두 다리로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조상이라고 추정되는 프로콘술은 네 발을 이용해 나뭇가지 위를 걸어다니던 작은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프로콘술을 보면 두 발로 서서 걸을 것 같은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습니다. 프로콘술은 1800만 년 전에 출현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400만 년 전에 출현하였으므로 둘 사이에는 1000만 년도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류 진화에 대해 단서가 될 만한 화석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시간의 공백은 잃어버린 고리로 불리며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인류 조상이 살았던 숲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깊은 숲.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풍부한 과일과 나뭇잎은 많은 동물의 먹이가 됐습니다.
1800만 년 전의 프로콘술은 1년 내내 과실이 풍부한 아프리카 숲의 나무 위에서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이들 프로콘술의 후손은 지금도 아프리카의 숲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팬지입니다. 침팬지는 인간과 가장 비슷한 유인원으로 유전자도 거의 99%가 같습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모두 프로콘술의 후손으로 둘은 말하자면 형제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조상은 어떤 순간까지는 이들 침팬지의 조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류는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까요? 어떤 과학자는 침팬지에서 그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연구팀은 침팬지가 움직일 때 어떤 근육이 사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팬지가 두 다리로 걸을 때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봅니다. 골반과 넓적다리뼈에 연결된 10여 가지 근육의 운동을 하나씩 관찰합니다. 그 결과 두 다리로 걸을 때는 허리에 있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둔근은 두 다리로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다리 중 하나를 들면 골반은 등 다리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반대쪽의 중둔근은 기운 골반을 당겨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걸을 때 몸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침팬지가 여러 가지 동작을 할 때 중둔근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침팬지가 보통 네 다리로 걸을 때는 중둔근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팬지가 나무를 수직으로 올라갈 때는 중둔근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근육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어 인간이 두 다리로 걷는데 꼭 필요한 근육입니다. 침팬지가 나무에 올라갈 때도 같은 근육이 사용됩니다. 수직으로 나무를 탈 때 침팬지는 앞다리로 나무 몸통에 매달리고 뒷다리로 몸을 밀어 올립니다. 나무 타기 동작과 인간의 직립 사이에는 다리와 허리 등 근육 움직임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됩니다. 나무를 타는 동작은 두 다리로 걷기 위한 연습으로 생각됩니다. 침팬지와 달리 몸집이 큰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걷기보다는 주로 나뭇가지에 매달리면서 이동합니다. 그렇게 할 때면 등뼈가 쭉 뻗습니다. 이것도 똑바로 서기 위한 연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립은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원숭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동물까지 모두 합하여 평균을 낸 어떤 일반화된 유인원을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직립은 500만 내지 7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나무를 올라다녔던 덩치가 다소 큰 유인원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콘술은 네 다리로 나무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 후손 중 일부는 점차 몸집이 커졌습니다. 풍요로운 숲은 몸집이 큰 유인원을 길러냈습니다. 서스맨 박사는 그들이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프로콘술은 몸이 무거워지자 나뭇가지에서 가지로 뛰어다니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 다른 나무로 걸어가 다시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그러한 행동을 통해 두 다리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스맨 박사는 이때까지는 인간과 침팬지의 진화의 길이 같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침팬지는 그 다음부터 전혀 다른 진화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인간과 침팬지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서스맨 박사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의 호라이 사토시 박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유전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지만 여러 세대를 거쳐감에 따라 유전자의 차이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 같은 유전자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인간과 침팬지가 두 갈래로 갈라진 시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침팬지가 두 갈래로 갈라진 시기를 추정해냈습니다. 그 시기는 약 490만 년 전쯤입니다. 이 계산은 유전자 전체 염기 서열에 근거한 것이므로 오차는 약 20만 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침팬지가 갈라져 나온 것은 약 500만 년 전이라고 말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랑우탕 및 고릴라와 갈라져 나온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조사는 같은 진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간과 침팬지가 갈라진 것은 약 500만 년 전입니다. 그때 아프리카의 숲을 엄습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벌써 100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심한 지각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 이어졌고 대륙 동쪽에 닿은 1000m 이상 솟아올랐습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대륙을 밀어올린 것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덩어리가 맨틀에서부터 지구 표면으로 솟구쳤습니다. 이런 일이 아프리카 대륙 바로 밑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안 계속된 지각 활동은 그때까지만 해도 광활하고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던 아프리카의 경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500만 년 전쯤에는 가파른 산맥이 형성되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관통했습니다. 루시 발굴에도 참여한 바 있는 프랑스의 이브 코펜스 교수는 아프리카를 강타한 이 심한 지각운동이 인간과 침팬지의 운명을 갈라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조상은 아프리카의 숲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으로 높은 산맥이 생기면서 동쪽과 서쪽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800만 년 전 혹은 1000만 년 전에는 인간과 침팬지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래가 불가능해지면서 서로 다른 종으로 진화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며 거대한 산맥이 높이 서 있습니다. 이 산맥이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조상을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산맥 동쪽의 환경을 계속 바꾸어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울창한 숲은 습기 찬 서풍이 가져오는 풍부한 강수량 덕분입니다. 하지만 높은 산맥이 서풍을 막았기 때문에 산맥 동쪽에는 강수량이 감소됐다고 코펜스 박사는 믿고 있습니다. 비는 열대우림의 생명선입니다. 비가 졸면서 숲은 사라지고 초원이 생겼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조상은 울창한 숲속 나무 위에서 풍부한 과실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산맥 동쪽의 생활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코펜스 박사는 숲이 초원으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인간 진화로 이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한 루시,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산맥 동쪽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관으로 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살던 당시 환경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루시가 발견된 지층의 바위는 당시 식물의 꽃가루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 대학의 레이몽 보네필레 박사는 이 꽃가루를 분석하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살던 환경을 탐색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벽꽃가루가 여러 가지 나무의 꽃가루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벼는 깊은 숲에서는 거의 자라지 않으며 주로 탁 트인 곳에서 자랍니다. 이것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깊고 울창한 숲이 아니라 나무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초원에서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산맥과
인도양 사이의 숲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완전히 초원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숲이 조금 있어 숲속에서 걸어다니며 나무도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면서 점차로 숲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조상은 한때 깊은 숲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맥이 생기면서 그 숲을 갈라놓았고 동쪽에서는 자비의 땅 숲이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숲은 줄어들고 그곳에 남게 된 동물은 먹이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아 멀리 있는 다른 숲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숲속 나무 위에 살 때부터 의식하지 못한 채 두 다리로 걸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떠나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직립인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탄자니아의 탕가니카 호수변에 있는 마할리. 이곳은 산맥 서쪽으로 아직도 울창한 숲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 조상은 침팬지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 조상은 나무 위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채 두 다리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맥 서쪽에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두 다리로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코펜스 박사는 나무 위에 남아 진화를 계속한 것이 현대 침팬지라고 생각합니다. 침팬지는 직립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지만 그 잠재력을 펼쳐 보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만일 적도 아프리카의 숲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숲속에서 나무를 민첩하게 기어오르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맥 동쪽에서는 울창한 숲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마치 낙원에서 쫓겨난 듯이 초원에서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초기 유인원류가 산맥 서쪽에 놓이게 되고 어떤 초기 유인원류가 산맥 동쪽에 놓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연이었습니다. 그 같은 우연이 인간과 침팬지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인간의 조상에게 있어 숲은 풍부한 식량원이었으며 포식자가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원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숲은 두 다리로 걷는 것을 연습시켜준 훈련소였습니다. 이제 걸을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들한테서 숲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숲은 행운이었으며 숲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진화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인간은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을 때도 유인원류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인간만이 갖는 특징을 획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숲에서 살던 인간에게 있어서 초원은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출현한 이후 인간은 초원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숲과 달리 초원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맹수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표범은 먹이를 나무 위로 끌고 가서 먹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표범의 먹이가 된 동물의 뼈가 흔히 발견됩니다. 동굴로 떨어져 화석이 된 뼈도 있습니다. 사슴과 토끼 같은 동물의 화석이 동굴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보다 200만 년 뒤에 출현한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머리 뒤에는 2개의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당시 표범 아래턱 송곳니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당시 인간도 표범의 먹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의 뇌무게는 약 500g으로 추정되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가 발견된 같은 지층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때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돌 연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뇌가 커지고 지능이 발달하면서 돌 연장을 만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뇌가 작았던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가 어떻게 돌 연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서스맨 박사는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의 뇌보다는 손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손의 구조가 진화하면서 돌 연장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의 손입니다. 엄지손가락 뼈를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두껍고 현대 인간의 엄지손가락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것은 엄지손가락 근육이 잘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끝으로 작은 물건을 짚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잘 발달된 엄지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여야만 가능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돌 연장을 만들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 손은 어땠을까요? 전반적으로 가늘었고 인간보다는 침팬지 손과 닮았습니다. 침팬지의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 지극히 짧고 가늡니다.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인간과 달리 잘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침팬지가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어떻게 작은 물체를 잡는지 보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기술도 침팬지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서스민 박사는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는 두꺼운 엄지손가락과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어 능수능란하게 돌 연장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시대 이후로 인간은 나무 위 생활을 포기하고 초원에서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 위에서 걷거나 매달리는데 앞다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앞다리는 손으로 진화해 물건을 나르고 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원에서 살게 된 인간은 걷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제주 있는 손을 가진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가 나타난 지 약 100만 년 후 인류 진화의 길에서 훨씬 더 내려온 화석이 케냐 북부에 있는 호수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인간은 현대 인간과 거의 같은 자세로 걸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처음 등장한 지 200만 년 뒤 마침내 지금과 같은 직립의 자세가 완성됐습니다. 직립은 진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음성 언어를 가능하게 한 목구멍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몸을 약간 꾸부정하게 걸었으므로 목청이 울려 소리가 나오는 목구멍이 좁았습니다. 이런 목구멍으로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가 없었으므로 언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립함으로써 소리를 진동시킬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목구멍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입니다. 당시 인간의 뇌무게는 약 900g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도 현대인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 비하면 거의 2배입니다. 우리와 같은 현대인은 그보다 100만 년 뒤에 출현했습니다. 커다란 뇌는 인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리와 손, 그리고 몸, 골격이 먼저 완성된 후 인간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인간은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났으며 몸 전체에 털이 덮여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나무 주위를 돌아다녔으며 500만 년 내지 700만 년 전에 살았던 원숭이 사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원숭이 사촌은 땅에 내려왔을 때 4발로 기었지만 우리 인간의 조상은 땅에 내려왔을 때 2다리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다리로 서는 직립은 인간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두 다리로 걸음으로써 인간은 큰 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포식자에게 수동적으로 겁을 먹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정부 솔루트레에서 발견된 화석은 2만 년 전 인간의 생활상을 일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절벽 아래 포도밭에서는 야생말 10,000마리에 해당하는 뼈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당시 인간이 잡아먹고 난 잔해입니다. 인간은 말대를 이 절벽 밑으로 몰고 와 창으로 찔러 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쯤에는 솜씨 좋은 손으로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노동의 분화가 이루어졌고 언어를 사용하여 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대규모 사냥이 일반화됐습니다. 한때 인간은 초원의 맹수한테 속수무책으로 희생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뇌는 크기가 침팬지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뇌가 커져도 그 무게를 감당할 신체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한 지 400만 년이 흘렀고 이제 커다란 뇌를 가진 현대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연장을 사용하고 고도의 지능과 언어 능력을 지닌 인간이 태어난 것은 직립하고 나서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인간은 두 발로 걸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지금처럼 다른 동물을 완전히 압도하는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인류 조상이 풍요로운 숲에서 나가 초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인류 조상은 아프리카의 광활하고 울창한 숲속에서 살았습니다. 숲은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가져온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 조상은 이 낙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지구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난 사고로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